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사.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4장. 믿음 체계. 창조하는 힘과 파괴하는 힘.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베일처럼 살아있다. 안토니오 마차도, 스페인 시인. 그는 비정하고 잔인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중독자였고 자살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는 주류 판매점 점원이 길을 막았다며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에게는 11개월 간격으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은 성장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도 마약 중독자였고 도둑질과 협박을 일삼다가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갔다. 하지만 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는 새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다. 유명 대기업의 지역 매니저로 일하면서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술이나 마약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이 형제는 거의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 두 사람에게 각각 상대방 모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놀랍게도 형제의 대답은 똑같았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우리를 형성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은 없다.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 삶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2명의 미군이 탄 비행기가 격추되어 악명 높은 호아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은 서로 격리되었고 수갑에 채워진 채 콘크리트 바닥에 쇠사슬로 묶여 구타를 당했다. 두 사람은 똑같은 고문을 당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전혀 다른 믿음을 형성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자살했다. 다른 사람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을 끌어냈다. 그가 바로 제럴드 커피 미 해군 대위다. 그는 이 경험을 책 생존을 너머로 남겨 전 세계인에게 어떤 고통이나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 삶에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받아들인 2명의 70대 여성이 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에게 70대의 삶이란 몸이 망가지는 시기이며 생을 마무리할 때라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어떤 나이든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그녀는 등산이 70세에 시작하기에 좋은 스포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후 25년 동안 그녀는 이 새로운 모험을 즐기면서 세계 최정상 봉우리를 차례로 정복했다. 90대의 홀다 크룩스는 후지산을 오른 최고령 여성이 되었다. 이제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삶을 형성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삶의 사건도 아니다. 우리가 삶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결정된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평생을 즐겁게 기여하며 살 것인지, 불행하고 황폐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차르트 같은 천재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찰스 맨슨처럼 음악가의 길을 걷다가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믿음 하나로 영웅이 되기도 하고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믿음은 무엇이 고통이 되고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힘이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의 뇌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 1. 이 사건이 내게 고통이 될 것인가, 기쁨이 될 것인가. 2. 고통이 되는 것을 피하고 기쁨이 되게 만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무엇이 고통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지, 그리고 무엇이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배웠는지가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다. 우리가 배운 것이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일반화는 매우 유용하다. 사실 일반화란 우리가 배운 것에 유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는가? 손잡이를 내려다보면 비록 그 손잡이가 전에 본 적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손잡이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거나 밀거나 당기면 열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그동안 문을 열어본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생각대로 하면 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정도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집을 떠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수십 가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화는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더 복잡한 영역에서는 일반화가 우리의 믿음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때로는 제한하기도 한다.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실패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무능하다는 믿음을 일반화했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그것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실제로 무능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끝까지 해내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시도한단 말입니까? 또는 사업이나 관계에서 몇 차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운명이 당신이 하려는 일을 방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다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학습 장애자라고 단정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또 다른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전체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인종적 편견이 더 조장되지 않았던가. 믿음과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당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즐거웠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일반화한 것임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1.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2. 우리의 믿음은 과거 경험의 잘못된 해석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3. 일단 믿음이 형성되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마치 복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오래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제멋대로 사는 피조물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고통을 피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에서 장기적이고 일반화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바꿔야 한다. 믿음은 창조하는 힘도 되고 파괴하는 힘도 될 수 있다. 인간은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의미를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겁니다.
내가 강간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또는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런 믿음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에 힘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인식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비극에도 창조주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에 참혹한 아우슈비츠 집단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면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의미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랭클은 그런 지상의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고 견디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야만 다시는 그런 누구도 그런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믿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체도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예일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버니 시겔 박사와 인터뷰하며 믿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버니 박사는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들에게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하자 놀랍게도 그 믿음의 힘이 그들의 신경계에 변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너무나 명백해서 생화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 연구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 그대로 그들의 몸이 변화를 보이며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 보고서는 몸이 변화하면서 환자의 눈 색깔이 바뀌고 신체의 특정 자국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도 환자의 믿음에 따라 증상이 분명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믿음은 심지어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무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마약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연구,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는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의심해온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즉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치료 자체 못지않게 심지어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비처 박사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병을 치료한 것은 환자가 갖고 있는 믿음인데도 우리는 약물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100명의 의대생들이 두 가지의 신약 실험에 참여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빨간 캡슐의 약은 강력 흥분제이고 파란 캡슐의 약은 강력 안정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캡슐의 내용물을 서로 바꿔 넣었다. 빨간 캡슐에는 신경 안정제인 바르비투르산염을 넣었고 파란 캡슐에는 흥분제인 암페타민을 넣은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절반은 그들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신체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약물이 일으켜야 할 반응과는 정반대의 화학 반응을 보인 것이다. 학생들은 위약, 전혀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 약물을 섭취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예상치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화학적 영향마저 무시한 것이다. 비처 박사는 실험이 끝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물의 유용성은 약물의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약물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다.
치유의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나 필요하다. 노만 커즌스. 유명한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노먼 커즌스를 거의 7년 동안 알고 지낸 것도 영광인데, 운 좋게도 그가 작고하기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몬테레이 파크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여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을 검사한 의사는 증세를 보인 사람이 모두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전에 자동 판매기에서 특정 청량 음료를 구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청량 음료를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했다. 곧 그 자판기의 음료를 먹고 증상이 이러저러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니 해당 청량 음료를 사 먹지 말라는 장례 방송이 나갔다. 그러자 토를 하고 기절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관중석은 대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그 자판기 근처에 가지도 않은 사람들조차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결국 인근 지역 병원들의 구급차들이 경기장에 환자들을 실어 나르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나중에 자판기 음료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환자였던 사람들이 즉각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다시 회복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믿음은 우리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결심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은 당신이 방금 읽은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우리를 제한하거나 함부로 힘을 불어 넣어주는 믿음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 춤을 잘 추는 능력, 자동차를 잘 고치는 능력,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또 어떤 믿음들은 우리 경험 속에서 완전히 일반화되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한다. 나는 이런 믿음들을 보편적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편적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정체성, 다른 사람들, 일, 시간, 돈,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믿음이다. 이 거대한 일반화는 대개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든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든가 사람들은 늘 어떠어떠해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식의 막연한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편적 믿음의 긍정적인 점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보편적 믿음에서 하나만 바꾸어도 삶의 대부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그 변화가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믿음은 신경계에 확실한 명령을 내리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파괴하는 힘을 갖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자신의 삶을 지휘하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란 것이 정말로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을 무언가에 대한 확신감이 들 때 생기는 실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모든 자원을 활용해 똑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실제로 거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답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믿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많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섹시하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하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난 섹시해 라고 말해보라. 자, 그 생각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믿음인지는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느끼는 확신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글쎄 사실은 섹시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는 내가 섹시하다고 확신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다. 어떤 아이디어를 다리가 없는 탁자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왜 그 아이디어가 믿음만큼 확실하다고 느껴지지 않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리가 없으면 탁자의 상판만으로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반면 믿음이라는 탁자는 다리가 있다. 당신이 정말로 나는 섹시하다 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섹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다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다리들이 탁자의 상판을 견고하게 지탱하듯이 당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근거, 경험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섹시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혹은 거울을 보고 사람들이 섹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며 나도 그들과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혹은 길을 지나는 낯선 사람들이 내게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경험은 당신이 섹시하다는 아이디어로 정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경험들이 다리가 되어 아이디어에 대해 확고함을 느끼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 당신은 섹시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그것은 믿음이 된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당신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가 될 만한 다리가 충분하면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모두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미 삶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겪은 사람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비도덕적이어서 기회만 되면 당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믿음도 쉽게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비록 이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믿음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확신감이 드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물론 당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아끼고 잘 대해준다면 그들도 선한 사람이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충분한 근거로 뒷받침되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이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 중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일까? 답은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믿음이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지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어느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고 어느 믿음이 우리를 좌절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출처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책, 테이프, 영화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상상의 생각에서 근거를 찾기도 한다.
물론 이런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는 근거에 대한 감정의 강도가 탁자 다리의 힘과 너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강하고 단단한 다리는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감정의 강도가 높은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의미다. 감정의 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 삶에서 그 근거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느냐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근거가 모두 정확해야만 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 근거는 실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상의 생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조차도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 왜곡되기도 한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왜곡할 수도 있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근거가 될 다리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다만 문제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든 간에 일단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에 따라 그 믿음이 부정적인 것인 경우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상상에서도 근거를 찾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무언가를 생생하게 상상함으로써 성공에 이르기도 한다. 사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의 강도가 높고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신경계는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인다. 내가 인터뷰한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은 그들 이전에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근거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성취해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단지 억색의 운 좋은 천재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엘버커키라는 회사가 기본 소프트웨어, 컴퓨터 제조사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체계화된 범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 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버커키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단 약속을 해놓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확신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면 그는 확실히 천재였다. 게이츠만큼 똑똑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침내 몇 주도 안 돼 파트너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개인용 컴퓨터를 현실로 만들었다. 빌 게이츠는 목숨을 걸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나이 30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성공의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의 벽 4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1마일을 4분에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1954년 로저 베니스터라는 육상 선수가 이 불멸의 벽을 깼다. 그는 육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4분의 벽을 깨겠다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며 감정의 강도를 고조시켜 생생한 근거를 만들었고 이는 그의 신경계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명령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가 기록을 깬 진정한 의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아무도 4분의 벽을 깰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로저가 마의 벽을 깬 지 1년 만에
37명의 다른 선수들이 그 벽을 깬 것이다. 그의 경험이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무려 300명의 선수들이 마의 벽 4분을 깼다. 진리에 대한 믿음 덕분에 나는 내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미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앙드레 지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로부터 겪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능성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한다. 사실 현실적이 되자라고 늘 말하는 사람들은 또 실패로 실망할까봐 겁을 내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결과를 얻는다. 위대한 리더는 거의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정확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에게 현실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예를 들어 간디는 대영 제국에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고도 인도를 위한 자치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현실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간디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다. 오렌지밭 한 가운데에 테마파크를 짓고 입장료까지 받으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누가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그런 테마파크는 없었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지금까지 누구도 갖지 못한 확신을 품고 있었고 그의 낙관주의는 세상을 바꾸었다. 당신이 실수를 할 생각이라면 인생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는 한 가급적 당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하라. 그런데 사실 그런 실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사람들과 극도로 낙관적인 사람들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많이 나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비관론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실제 그런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이런 비현실적인 평가가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다. 결국 낙관론자들은 항상 해당 기술을 익히는 데 성공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실패한다. 왜 그럴까? 낙관주의자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고 실패한다는 근거만 있더라도 그런 근거를 무시하고 실패했다라거나 성공할 수 없다 같은 믿음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부정적 인지의 상판에 다리를 조립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신 상상력을 소환해 다음에는 다르게 시도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며 믿음의 근거를 만들어낸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성공한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미래는 결코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 삶의 어떤 분야에서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비록 성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들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강력한 믿음이 주는 절대적인 확신감을 기른다면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모든 진실은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인생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 장인은 발명품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조지프 콜레드.
삶에서 만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실패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인생의 패배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경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고통과 실패에 대한 근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게 무의미하고 소용없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을 해도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기대한다면 결코 이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능력을 파괴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파괴적 사고방식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생각하고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 낙담하게 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무엇이 우리를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저서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파괴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속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며 나쁜 일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성취자들은 큰 문제와 장벽에 부딪혔는데도 성공을 이뤄냈다. 그런 성취자들과 포기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부딪히는 문제를 얼마나 영속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성취자들은 대개 그 문제들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지 않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작은 문제라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뭔가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시스템에 해로운 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8년 전 이 책을 쓴 시점인 90년대 초반 기준으로 80년대 중반,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나는 내가 처한 문제들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서적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믿음을 고통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그 믿음을 없앨 수 있었다. 이후 다시는 절망적 믿음에 빠지지 않았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즉시 그 믿음을 떨쳐버리게 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공자와 실패자, 즉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의 두 번째 차이점은 부딪히는 문제를 얼마나 확산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의 문제가 다른 모든 것으로 확산된다고 보지 않는다. 즉, 하나의 문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항상 그 문제를, 그건 단지 내 식습관의 작은 문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 내 과식하는 습관 때문에 내 모든 삶이 파괴될 거야 라는 식으로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학습된 무력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망쳤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믿음을 키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삶 전체가 파괴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배우자도 떠났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는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일반화한다.
문제를 영속적이고 확산적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상상해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당신이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정적 믿음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셀리그먼이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마지막 범주로 분류한 개인적이라는 속성은 모든 나쁜 일을 자신의 개인적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실패를 우리의 접근 방식을 수정하기 위한 도전으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 즉 성격 결함으로 본다면 우리 삶 전체가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삶 전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믿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책감을 갖게 되면 영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정적 믿음을 갖는 것은 평소 독극물을 아주 조금씩 섭취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 축적되어 치사량이 되는 것과 같다. 비록 즉시 죽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정서적으로 죽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런 믿음을 피해야 한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당신의 두뇌가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켜 그 믿음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는 부정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다. 병을 고치거나 불행하게 되거나 행복하게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가난뱅이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다. 에드먼드 스펜서. 부정적 믿음을 바꾸려면 모든 개인적 돌파구는 믿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믿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뇌가 그런 잘못된 낡은 믿음을 큰 고통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과거에 당신에게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고통을 주고 있으며 미래에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믿음의 큰 기쁨을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할 기본 패턴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기쁨을 얻기 위한 것 둘 중 하나다. 어떤 일에 충분한 고통을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큰 고통이고 고통과 연결시켰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기쁨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믿음을 바꿨다면 이제 당신이 과거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 이유를 찾아보라. 솔직히 수년 전만 해도 당신이 열성으로 옹호했던 믿음 중에 오늘날에는 거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고 그 믿음을 바꿨다. 과거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새로운 경험을 했거나 과거의 믿음을 반증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이 증오하던 러시아인 몇 명을 만나보니 그들도 악의 제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옛 소련 사람들에 대해 진정한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걸 보면 미국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실제로 러시아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교환 프로그램이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믿음에 의문을 갖게 되고 기존의 확신감에 동요가 일어나고 근거가 되는 탁자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험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담 후세인이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 영토가 파괴되는데도 자신이 여전히 이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내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성이 아주 이상한 감정 상태에 빠져서 내가 낫지의 일원이고 세미나장의 에어컨 통풍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가스를 방출시켜 방 안의 사람들을 독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가 누군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할 때 흔히 하는 것처럼 말하는 속도를 늦추며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그녀는 "이것 봐, 벌써 혀가 꼬부라지고 있어" 라고 소리쳤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녀는 내 행동을 내가 사람들을 독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녀의 확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생각했다. 물론 나는 그녀의 행동 패턴을 깨뜨릴 수 있었다. 어떻게 했을까? 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경험은 그것이 우리의 과거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할 때만 변화를 촉발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일단 믿으면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과거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에 정직하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인지라는 탁자의 근거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절대적인 확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아마도 이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같은 부정탄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것이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등.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무턱대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엄청난 힘이 생길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 중 상당수는 과거 어느 시점에 제대로 질문도 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생긴 것들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들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해 본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믿어왔던 것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타작이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이 예가 적절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타이프라이터, 자판이나 컴퓨터 키보드의 99%가 전통적인 문자, 숫자, 기호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배열은 키보드의 왼쪽 상단 행이 쿼티 순으로 되어 있어 쿼티 배열이라고 부른다. 이 배열은 타이핑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구성으로 고안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쿼티 배열은 120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쿼티가 매우 비효율적인 구성이라고 한다. 사실 드보락, 간소화 키보드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수도 줄이고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퀄리티와 관련된 진실은 이렇다. 타자기 부품의 속도가 아주 느리던 시절 작업자의 타이핑 속도가 너무 빠르면 뒤엉킬 수 있기 때문에 타이핑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퀄리티 키보드가 1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을까? 1882년 대부분의 사람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을 하던 시절 8손가락을 사용하는 타이핑 방법을 개발한 한 여성이 타이핑 대회에서 다른 교사의 도전을 받았다. 그녀는 자기 대신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쿼티 키보드를 완전히 외운 전문 남성 타이피스트를 고용했다. 키보드를 모두 암기하고 8손가락을 사용한 그는 양손의 엄지검지 4손가락만으로 퀄티가 아닌 다른 키보드를 사용한 경쟁자를 무난히 이길 수 있었다. 그 이후부터 퀄티 키보드가 속도의 표준이 되었고 퀄티가 가장 빠른 배열이라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문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당신의 삶을 제한하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무엇이든 충분히 질문하며 의심하면 결국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당신이 한 점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도 예외가 아니다. 몇 년 전 나는 미 육군과 함께 일할 특별한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나는 미 육군과 전문 분야에 대한 특수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그 작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나는 1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고, 말단직에서 고위직까지 오른 CIA 고위 관리 중 한 명을 모델로 삼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자신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 개발한 기술들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을에 믿어왔던 것을 의심하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새로운 믿음을 과감히 받아들이도록 돕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계속 제공해 주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꾸는 속도는 거의 무서울 정도였지만 강력하고도 매력적이었다. 나는 그 기술들을 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이용해 나를 낙담시키는 부정적 믿음을 버리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우리의 믿음들은 정서적 확신감과 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정말로 얼마나 강렬한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나는 믿음을 의견, 믿음, 신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의견은 우리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그 확실성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일시적 확신이다. 의견이라는 인지탁자 상판의 근거 다리들은 검증되지 않은 채 지탱되어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조지 부시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소심한 인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여론조사는 분명한 변화를 보였다. 부시의 인기는 현대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이 치솟았다. 하지만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그런 문화적 의견은 또 다르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의견의 본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의견은 어느 인물이 어느 순간에 한 몇 마디 말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 반면 믿음은 우리가 인지 상판을 더 크고 강한 정서를 지닌 근거 다리로 지탱시킬 때 형성된다. 이런 근거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런 근거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 그리고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에서도 나올 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강한 확신감이 있어서 새로운 외부 입력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과 잘 소통하기만 하면 방어 패턴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등 새로운 정보 입력을 허용하게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오래된 근거를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새로운 믿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나 신념은 한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에 연결하는 감정적인 강도가 믿음을 훨씬 능가한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신념을 가진 사람은 확신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면 화를 낸다.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믿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박관념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정보 입력에 저항한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종교의 광신도들은 오랜 세월 신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런 광신도들은 성스러운 가면을 쓰고 살인 의도를 숨겨온 자칭 구세주에 의해 이용당하기도 했다. 남미 가이아나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처한 미치광이 교주 짐 존스의 지시로 광신도들과 그 자녀들에게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자살을 강요한 사건이 바로 그 예다. 물론 이런 광신도들에게서만 열광적인 신념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이디어, 원칙, 대의 명분에 고도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신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 핵실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저 믿음을 가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핵시설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공교육의 현 세태를 한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문명퇴치 프로그램에 자원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아이스하키 팀을 소유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팀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뭐가 다른가? 기꺼이 행동에 나서느냐가 바로 차이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너무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절도 무릅쓰거나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기도 한다.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념은 대개 중요한 감정적 사건들에 의해 촉발되어 왔으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야. 혹은 이 믿음을 바꾼다면 내 모든 정체성, 즉 오랫동안 지탱해온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념을 유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우리의 신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신념이 옳다는 고집 때문에 장기적인 실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고집스러운 신념보다는 적당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열정은 우리가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및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P. 아벨슨 박사에 따르면 믿음이 보통 소유물이라면 신념은 목표, 프로젝트, 소망, 욕망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더 소중한 소유물이다. 삶의 어떤 영역을 완전 마스터하길 원한다면 신념의 수준까지 믿음을 높여야 한다. 신념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며 어떤 종류의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믿음에도 그런 힘이 있지만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단순한 믿음보다는 더 높은 강도의 감정적 신념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대로 비만 상태가 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 신념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할 것이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며 나아가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도 있다. 당신이 삶에서 부딪히는 역경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념을 만들 수 있을까? 1. 기본적인 믿음에서 시작한다. 2. 새롭고 더 강력한 근거를 덧붙여서 믿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의 결심을 강화하기 위해 채식주의자나 채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심을 말해보라. 그들이 어떻게 식단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 이후 건강과 삶의 다른 영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알아본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동물성 단백질의 생리적 영향에 관해 연구해보라. 더 많은 근거를 개발해서 감정적 근거가 더 많아지면 당신의 신념은 더 강해질 것이다. 3. 이제 신념을 촉발시킬 사건을 찾거나 스스로 그럴 사건을 만든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당신의 감정적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해 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결코 마약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신념을 기르고 싶다면 관련된 영화를 보거나 보호소를 방문해 마약 중독이 초래한 파괴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마약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현실로 느껴보라.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다면 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해 산소실에 갇힌 폐기종 환자를 관찰하거나 검은색으로 변한 흡연자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보라.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더 이상 금연 결심을 피할 수 없도록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여 진정한 신념을 확립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4. 마지막 단계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당신의 결심을 강화하고 감정적인 강도와 신념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강한 신념을 갖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당신의 믿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열정도 당신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같이 믿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데 사실 사회적 증거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는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한 고전적 실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한 사람이 피실험자를 위해 강간이다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다른 두 사람 심리 테스트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에 대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외침이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냥 무시해 버린다. 사회적 증거를 따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기 쉽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잘 따르는 사회적 증거는 소위 전문가 의견이라는 정보다. 하지만 과연 전문가들이 항상 옳을까? 최근 몇 년 동안 소위 전문가들이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말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 가장 최신 정보에 의존한다는 의사들이 거머리의 치료 효과를 주장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의사들이 임신부들에게 입덧을 완화시켜주는 약으로 벤덴틱을 처방하는데 이 약이 선천적 결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의사들은 그 약이 최고의 약이라는 제약 회사들의 말을 믿고 처방했다.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내 말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 삶의 맥락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내게 합당한가?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당신의 감각이 확신하는 증거도 믿을 수 없다. 코페르니쿠스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다. 왜냐고? 누구나 밖에 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보라,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그러나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의 정확한 모형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다른 거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지혜에 도전할 용기를 가졌고 마침내 그의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졌다. 비록 사후의 일이었지만 말이다. 고통은 믿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 다시 강조하지만 고통은 믿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TV 토크쇼 프로그램 셀리 제시 라파엘 쇼에서 한 용감한 여성이 세계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속했던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비밀 결사단체인 KKK 단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불과 한 달 전에 같은 쇼에 KKK 단을 대변하는 여성 패널로 출연해서 다른 인종 간의 결혼과 출산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격렬하게 화를 내며 외친 인물이었다. 도대체 불과 한 달 사이에 무엇이 그녀의 믿음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쇼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석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서더니 울며 간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는 히스패닉이었는데 그녀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오열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녀가 쇼에 함께 출연했던 아들을 크게 꾸짖은 일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망신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쇼에 출연했던 그녀의 동료들도 그녀의 역성을 들었다. 그들은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를 비난했다. 그러자 16살 난 아들은 성경의 그 구절이 어머니가 주장하는 악을 존중하라는 말은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며 중간에 달라스에서 내려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녀의 조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TV쇼에서 한 청중이 그녀에게 한 말이 생각났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유색인종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도 아들에게 얼마나 심술궂게 대했는지, 과연 아들과의 관계가 몇 마디 말로 이렇게 끝나게 내버려 둬야 한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즉시 변화를 주어야 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다시 같은 쇼에 출연한 그녀는 청중에게 신으로부터 KKK 단을 떠나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처럼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명 옛 동료들을 그리워할 것이다. 아마 그들로부터 축출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해졌고 맑아진 양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정말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삶에서 진정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이 찾는 답을 줄 수 있는 롤 모델이다. 성공한 모든 사람 뒤에는 힘을 실어주는 믿음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말이다.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방법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모델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강력하고 재미있는 방법이며 당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을 사람들과 다르게 만든 믿음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내 삶에 형성하는 주제로 삼았다. 이후 우리 문화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리더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의 믿음, 가치관,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2년 전 나는 그동안 이 거인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간 오디오 매거진 파워토크를 발간했다. 사실 이 책에서 당신과 함께 나누고 있는 주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룬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얻은 것들이다. 나는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 최근의 생각들, 그리고 매달 전국 베스트셀러의 요점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다만 이 책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신이 모델링할 사람은 당신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현재 우리가 되게 만든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난다. 이 세상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석가모니. 나는 내가 주관하는 건강한 삶 세미나에서 거의 10년 동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전형적인 미국 식단에 기이한 것이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 2가지, 심장병과 암, 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미나에서 나는 지난 35년 동안 미국인의 육체적 운명을 가장 크게 형성한 믿음 체계 중 하나인 이른바 4대 기본 식품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 4가지 기본 식품을 매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 사이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실제로 회원이 3,000명이 넘는 책임 의료를 위한 의사회는 농무부의 1일 권장 허용 식품에서 고기, 생선, 가금류, 달걀, 유제품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도 4개의 기본식품군을 6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육류, 닭고기, 생선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급격한 믿음 체계의 변화는 다방면에서 분노를 일으켰다. 나는 이런 변화가 역사와 문화를 통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모든 진실은 3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마침내 명백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도 처음에는 조롱을 받았다. 지금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프거나 죽고 나서야 이 생각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경제적 좌절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잘못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모든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했다. 왜 그럴까? 나는 1991년 3월로 포브스 기사에서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이 기사는 크라이슬러의 플리머시 레이저와 미쓰비시의 이클립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크라이슬러는 딜러당 평균 10세대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쓰비시는 평균 1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게 어떻다는 거죠? 자동차 판매에 관한 한 일본 회사가 미국 회사를 압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두 모델은 브랜드만 다르지 실제로는 완전히 같은 차다. 두 회사가 제휴해서 생산하고 각자의 모델로 판매하고 있을 뿐이었다. 두 모델이 서로 다른 것은 제조사 이름과 모델명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판매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단 말인가? 짐작했겠지만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이 일본 차를 사는 이유는 일본 차가 품질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다. 미국 회사의 차 역시 똑같은 품질의 자동차였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그렇게 믿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 회사가 품질에 관한 한 좋은 평판을 만들어냈고 그에 대해 어떤 의문도 품지 않을 만큼 수많은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품질을 높이려는 일본의 노력이 실제로는 미국인인 더블 에드워즈 데밍 박사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가? 품질 관리 전문가인 에드워즈 박사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50년에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전후 일본의 산업을 되살리려는 메가더 장군의 초청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 과학기술자 연합의 초청으로 데밍 박사는 자신의 전사적 품질 관리 원칙을 일본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데밍이 가르친 것이 실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작업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데밍이 일본인들에게 가르친 것은 크게 성공한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오늘날까지 모든 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14가지 품질 원칙과 품질에 관한 기본적인 핵심 믿음이었다. 이들이 품었던 핵심 믿음은 바로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면 언젠가는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데밍 박사는 품질이 단지 어느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숨쉬는 개선 과정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일본이 자신이 가르친 원칙을 따른다면 5년 안에 일본의 좋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게 되고 10, 20년 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사람이 데밍 주장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오늘날 그는 일본 기적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실제로 1950년 이후 일본은 매년 최고의 기업의 내셔널 데밍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의 시상식은 전국 TV로 중계되며 수상 기업은 제품, 서비스, 경영 및 직원 지원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향상을 이룬 회사로 인정받는다. 1983년에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데밍 박사를 고용해 1년의 경영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참석자 중 한 명인 도널드 피터스는 나중에 포드의 회장이 되어 회사 업무 전반에 걸쳐 데밍의 원칙을 실천하면서 우리 회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데밍 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시 포드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었다. 데밍이 회사에 영입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은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서구 회사의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품질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포드는 회사 전체가 집중해야 할 일들을 재구성해 품질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당시 광고에도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이 들어갔을 정도였다. 데밍의 원칙을 실천하면서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적자에서 벗어나 60억 달러의 이익을 내며 자동차 업계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들은 일본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포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차종을 선정해 일본 회사와 변속기의 절반을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포드는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산 변속기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산 변속기가 달린 차량의 가격이 더 비싼데도 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포드 임원들은 이에 대해 분개하며 처음에는 이건 단지 미국인들의 잘못된 믿음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데밍의 감독하에 진행된 변속기 실험에서 포드의 변속기가 소음도 크고 자주 고장이 나므로 고장도 없고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는 일본산 변속기보다 반품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았다. 데밍은 포드의 직원들에게 품질을 높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이는 엄청난 비용을 써야만 높은 품질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논리였다. 전문가들이 포드 변속기를 분해해서 모든 부품을 측정해 보니
그 부품들은 모두 포드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회사에 보낸 것과 같은 기준이었다. 전문가들이 일본의 변속기를 측정해 보았지만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변속기를 실험실로 가져와 현미경으로 정밀 측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이점을 찾아냈다. 일본 회사는 왜 계약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적용했을까? 그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고객들은 가격이 더 높더라도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신의 제품을 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한 결과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믿음. 사실 그 믿음은 미국인인 데밍 박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이었다. 앞으로 미국 경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경제력을 파괴하는 해로운 믿음이 하나 있다. 바로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이익이 생긴다고 보는 전통적 기업 믿음이다. 데밍은 이를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경영의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업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 린 타운센트가 크라이슬러를 맡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타운센트는 물론 회사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다. 어떻게 비용을 줄였을까? 그는 기술 직원의 3분의 2를 해고했다. 단기적으로는 옳은 결정처럼 보였다. 인건비가 줄어들자 수익이 상승했고 그는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몇 년도 안 돼 다시 재정난에 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타운센트가 기술 직원을 대폭 감축한 결정은 회사의 성공이 달린 품질 기반을 완전히 파괴한 결정이었는지 모른다. 때로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단기적 성과를 냈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키우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크라이슬러와는 반대로 포드의 경우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토러스라는 새 모델을 탄생시킨 설계부 직원들이었다. 토러스의 품질은 포드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많은 소비자가 그 차를 구입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업에서나 삶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결정, 즉 우리의 미래를 통제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계속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 대밍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 사업이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말이 있다. 바로 개선, 일본어 발음으로 카이젠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끊임없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인들은 이 말을 그들의 대화에서 매우 자주 사용한다. 무역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생산 라인을 개선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등. 그리고 그들은 개선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개선이란 원래 점진적이고 단순한 향상이라는 원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작은 향상이 매일 쌓이면서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본 속담에 누군가 3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그를 잘 살펴보고 그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놀랍게도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영어에는 카이젠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없다.
일본 기업 문화에 카이젠이라는 말이 미친 영향을 보면서 나는 그 말이 내 자신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기준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결과적으로 나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도 결코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단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새기게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삶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구성하고 우리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쿤 아이, 결코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연상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우리 삶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쿤 아이에 얼마나 전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쿤 아이는 단순히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원칙이다. 일본 사람들은 전사적 품질 관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나는 미국인들도 회사 일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영적 관계, 건강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에서도 쿤 아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영역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 쿤아이에 집중하면 우리 삶은 항상 다음 단계를 바라보며 떠나는 놀라운 모험이 된다. 쿤아이는 진정한 훈련이다. 그것은 가끔 하고 싶을 때 그냥 연습하듯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약속이어야 한다. 쿤아이의 본질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거대한 걸작의 일부를 조각하는 것과 같다. 점진적이고 심지어 사소한 지속적인 개선이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본 적이 있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다. 그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에 점진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장엄한 광경을 보라. 콜로라도 강과 수많은 지류들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바위를 깎아내면서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 하나를 만들어낸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을까, 배우자를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등등의 걱정거리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한다.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향상시키고 있고 현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회사, 친구, 가족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 나는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느라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일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더 새롭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내가 언제나 배울 수 있고 언제나 확장할 수 있고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 당신이 큰 아이를 한다고 해서 삶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뭔가를 개선하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아직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 쿤아이의 목적은 문제가 위기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발견하고 이를 미리 처리하는 것이다. 괴물을 죽이기 가장 좋은 시기는 괴물이 아직 어릴 때이기 때문이다. 쿤아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인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매일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나는 세상에 무슨 기여를 했고 무엇을 개선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즐겼는가? 당신의 삶을 즐기는 능력을 매일 끊임없이 향상시킨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달성 가능한 믿음직한 목표다. 미국 프로농구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감독이었던 팻 라일리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다. 운 좋게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팀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해도 좋은 성적을 그렇게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쿠나이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는 1986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년도에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보스턴 셀틱스에 대해서는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팻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찾다가 작은 개선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냈다. 팻은 경기 품질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수준보다 1%만 더 높여도 시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수들을 설득했다. 1%는 극히 작아 보이지만 12명의 선수가 5개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실력을 1% 늘린다면 모두 합해 전보다 60%도 더 효과적인 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전체적으로 10%만 나아져도 한 번 더 우승하기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팀 선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그들이 맡은 5개 포지션에서 각자의 최고 능력보다 1%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확신은 그들이 훨씬 더 큰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소한 자신의 최고 능력을 5% 이상 끌어올렸고 심지어 50%까지 끌어올린 선수도 많았다. 팻 라일리는 1987년이 오히려 가장 쉬운 시즌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신도 쿠나이에 전념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확신감, 그러니까 당신이 한 개인으로서도 더 확장하고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도 훨씬 더 멋지게 만드는 행동을 취하게 해주는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록 어떤 것이 현재에는 변치 않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월이 가고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경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때 확신했던 믿음을 버리고 더 큰 힘을 실어주는 믿음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새로운 근거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아니면 당신을 좌절하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며 스스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했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10분 정도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자. 그동안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믿음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믿음과 당신을 좌절시키는 믿음,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소한 믿음과 큰 변화를 가져다준 보편적 믿음을 망라하라. 다음과 같은 믿음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조건부 믿음. 내가 전력을 다한다면 성공할 거야 라든가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빠진다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같은 믿음. 보편적 믿음. 사람들은 원래 선한 성품을 타고났어 라든가 사람들은 원래 고통스러운 존재야 같은 사람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기회에 대한 믿음, 시간에 대한 믿음, 가난과 풍요에 대한 믿음 등. 이제 10분 동안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적는다. 이 연습은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연습이 끝나면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주는 믿음은 강화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믿음은 없앨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힘을 주는 믿음과 좌절시키는 믿음.
이 두 가지 목록을 충분히 작성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서 다시 더 생각해 보라.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잠시 멈추고 당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힘을 주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하라. 그 믿음들은 당신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가? 그 믿음들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강화해 주는가? 그 믿음들이 당신에게 끼친 긍정적 영향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나도 몇 년 전에 이 목록을 만들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확인하면서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전념하기만 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목록을 읽으면서 이 믿음은 더욱 강화시켜서 신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실천하게 되어 너무 기뻤다. 약 1년 후 주변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아주 힘든 시기에 그 신념이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 신념 덕분에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내게 가장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 하나의 믿음, 즉 하나의 확신 덕분에 그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단지 상황을 반전시킨 차원을 넘어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목록을 다시 잘 살펴보고 그 믿음들이 진짜이고 실제라는 확신감을 강화시켜 앞으로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하라. 이제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믿음을 살펴보자. 그 믿음들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가? 당신을 가장 좌절시키는 믿음 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믿음 때문에 당신이 치른 대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그 믿음들을 의심하고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 믿음의 근거 다리를 뒤흔들어 다시는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그러면 당신을 좌절시키는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다리를 부술 수 있다. 1. 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인가? 2. 내게 이 믿음을 가르쳐준 사람은 과연 이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인가? 3. 지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4. 지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관계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5. 지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6. 지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재정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7. 지금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고 충분히 생각했다면 이 믿음들의 힘이 이제 크게 약해졌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믿음들로 인해 당신이 그동안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지, 당신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대가를 치를지 생각해보라. 이 믿음들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강한 고통과 연결시켜라.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하기로 결심하라. 결론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대체하지 않고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이 방금 없애버린 제한적 믿음 두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을 적어보라. 그 믿음과 반대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여자라서 성공할 수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대체할 새로운 믿음은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꿈꿀 수 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고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는 무엇이 있을까? 당신이 새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화하면 새 믿음이 완전히 새롭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은 누구이고 성공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추가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중요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는 문제의 직면에 좌절하고 분노를 느낀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상태가 되었을까? 라고 자문해 보라. 이 간단한 과정을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믿음을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처럼 우울한 걸까? 라고 자문해 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듣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비록 지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영원히 나쁘지는 않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혹은 이 문제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내 삶이 완전히 파괴될 거야.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다. 당신을 제한하는 부정적 믿음을 조사하는 동안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라. 당신이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바꾼다면 그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즉시 바꾸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시 당신의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고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임을 깨닫고 믿으라. 사건의 의미를 바꾸면 당신이 내리는 결정도 바꿀 수 있다.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당신이 부여한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운명과 가장 일치하는 의미를 의식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라. 믿음은 무엇을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결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꿈을 파괴하기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비전을 창조하기 위해 믿음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믿음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을 최고의 운명으로 이끄는 확신감을 만들어라. 당신의 가족, 당신의 회사, 당신이 속한 사회, 당신이 사는 나라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리더십과 믿음의 힘. 리더는 힘을 실어주는 믿음에 따라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제안해온 부정적인 믿음을 바꾸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내게 감동을 준 위대한 리더는 마르바 콜린스라는 교사다. 아마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이나 그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르바는 30년 전에 아이들의 삶을 바꿔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시카고의 빈민가에 있는 학교에 교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그녀가 맡은 2학년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바는 이 아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돕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겠다는 열정적이고 뿌리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난독증이나 각종 학습 장애와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들에게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기회도 없었다. 그들은 삶의 돌파구를 찾거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인간은 도전에 맞서 싸우게 되어 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빨리 배우는 법을 표방하는 옛 책들은 모두 버리고
대신 아이들에게 세익스피어, 소포클레스, 톨스토이를 가르쳤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그녀를 조롱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책을 이해한단 말인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많은 사람이 마르바가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망칠 것이라며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마르바의 학생들은 그 책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재미있어 했다. 왜 그랬냐고? 그녀는 아이들이 독특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공감과 사랑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들에게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녀가 꾸준히 만들어낸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마르바가 시카고 공립학교 시스템과 별개로 세운 사립학교인 웨스트사이드 초등학교에서 그녀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녀를 만난 다음 학생 몇 명을 인터뷰하기로 했다. 처음 만난 아이는 놀랄 만큼 멋진 미소를 짓는 4살짜리 남자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와 악수를 했다. 안녕, 난 토니 로빈스야. 안녕하세요, 로빈스 씨. 제 이름은 탈마지 이 그리핀이고 나이는 4살이에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탈마지군. 요즘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해주겠니?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빈스 씨. 그럼 최근에 읽은 책이 뭐지? 존 스타인백의 생쥐와 인간을 막 끝냈습니다.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그에게 그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의뢰, 조지와 렌이라는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인공은 누구누구고 라고 말을 시작했다. 그가 메인 캐릭터라는 말 대신 메인 프로타고니스트라는 고급 어휘를 쓰는 걸 보고 나는 이미 그에게 반해버렸다. 그 다음에는 그 책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로빈스 씨, 이 책은 제게 어떤 교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으니까요. 나는 어린아이가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걸 보고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permeate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라고 물었다. 그는 내 몸 전체로 퍼졌다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보다 더 완벽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감동시켰니, 탈마지? 로빈스 씨, 저는 이 책에서 아이들은 절대 피부색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른들만 그럴 뿐이지요. 비록 저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만 어른이 되어도 이 아이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탈마지의 말에 나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마르바 콜린스가 이 어린이들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평생 이들의 결정을 형성할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마르바는 내가 이 책의 서두에 언급한 3가지 기본 원칙을 사용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다. 바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오래된 부정적 믿음을 깨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믿음을 갖도록 돕고 평생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과 전략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녀의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키워나갔다. 짧은 기간 동안 학업 성적이 좋아진 것도 놀라웠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난 효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마지에게 물었다. 콜린즈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콜린즈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내 운명을 멋대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교훈이지요. 어쩌면 이 아이들의 교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일지 모른다. 어린 탈마지가 당차게 표현한 믿음은 그 아이뿐만 아니라 마르바가 가르친 학교 아이들 모두 갖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미래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닐 테니까 말이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자. 이제 우리 안에 깨워야 할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힘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변 속에 들어있다.